UAM은 얼반에어 모빌리티의 준말로 낮은 고도의 도심 하늘을 비행하는 미래형 도심 항공 교통을 뜻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국형 UAM의 구상을 발표한 뒤 실증 행사를 가졌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도심 속 일상이 될 차세대 이동수단 UAM. 교통혼잡 문제의 획기적인 대안이자 모빌리티의 혁명으로까지 불리는 이 UAM이 실제 우리 일상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가장 정체가 심한 구간으로 꼽히는 여의도 63빌딩에서 수서역까지 차로는 1시간이 넘게 걸리지만 UAM으로는 고작 8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전쟁으로부터의 해방이죠. UAM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기체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무척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UAM이 항공기인 동시에 버스나 택시 같은 지상 교통수단처럼 일상에서 친숙하게 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심 항공교통을 완성하기 위해선 UAM 여러 대가 안전하게 날아다닐 수 있는 3차원 고속도로와 새로운 교통체계 등 다양한 인프라와 기반 기술이 필요한데, 버티포트로 불리는 UAM 전용 이착륙지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날 주재관에 마련된 자율주행 VR 체험을 통해 시민들은 미래의 교통을 미리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꽉 막힌 도로 대신 빌딩 속 위를 비행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올 UAM은 언제쯤 온전한 모습을 드러낼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단계별 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비행 실증을 거쳐 2025년부터 최초 서비스를 시작해 2030년에는 본격적인 상용화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25년까지 저희들이 첫 번째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무슨 수십 개의 비행체가 날아다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의 상용화이기 때문에 한두 개의 노선이라도 저희들이 한번 제대로 된 상업화된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한 거고, UAM 첫 상용화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3년. 이 짧은 시간 안에 UAM이 정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부터 시작해야 할까? 처음에는 한 30km에서 50kg짜리의 물류를 수송할 수 있는 도심 항공교통을 하고, 그 다음에 100kg이나 150kg의 물류 수송 시스템이 된 다음에 그것을 운행하면서 통계가 나옵니다. 10의 -6승에 해당되는 6 시그마에 해당되는 사고 방지 확률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한 1인승, 2인승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드론 택시 시스템으로 가는 도심 항공 교통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레카! 관행각이란 0도씨 이하의 온도로 내려가도 물이 얼지 않고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관행각이 된 물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크고 작은 충격을 가하면 이렇게 금세 얼어붙게 됩니다. 예민한 이 관행각수는 만들기가 참 어려운데요. 비욘다이컷 역시 단번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계속 도전한 끝에 결국 성공했는데요. 그 결과 실온에 둔 500ml 생수를 2시간 40분간 얼려두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거꾸로 솟아나는 신기한 고드름과 만났네요. 관행각수로 또 다른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살짝 얼린 장미꽃과 포도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포도송이를 넣어봤습니다. 잠시 후 보이시나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는 포도 표면에 거친 면과 포도에 달라붙어 있던 공기 입자가 물에 충격을 주면서 응고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번엔 관행각수에 장미꽃을 담가봤는데요. 마치 겨울왕국에서 본 듯한 얼음꽃이 만들어졌네요. 참 예쁘죠? 이번에는 얼음꽃이 아닌 물 위에 둥둥 뜬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얼음과 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차가워진 물 위로 빨간 립스틱을 녹여 떨어뜨리면 꽃이 활짝 피어나는데요. 그 원리는 녹인 립스틱이 떨어지면서 정지해 있는 얼음물과 충돌해 왕관 모양처럼 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립스틱은 점성이 낮기 때문에 얇고 넓게 퍼지는 거죠. 다른 재료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크레파스를 녹여보겠습니다. 얼음물에 닿자마자 동그랗고 두툼한 무늬로 굳어버리는데요. 크레파스의 점성은 립스틱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사방으로 얇게 찢어지는 립스틱 꽃잎과 달리 동그란 무늬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봐도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다면 비누는 어떨까요? 뜨겁게 녹인 비누는 구슬 형태가 되는데요. 기름과 글리세린 등으로 만들어진 비누의 점성은 매우 크고 또 밀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작은 구슬로 뭉친 비누는 물과 닿는 단면적이 적어서 퐁당 가라앉았다 뜨게 되는 겁니다. 또한 비누를 녹이면 그 안에 있던 향기가 쉽게 휘발돼서 기체로 날아가서 이렇게 도깨비불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얼음물인데도 재료에 따라 다채롭게 펼쳐지는 무늬. 얼음이 만들어낸 상상 이상의 시각적인 현상이 참 신기하죠? 유레카! 비정형 도로란 말 그대로 정형화되지 않은 도로를 의미합니다. 평탄한 아스팔트 도로에 반듯한 차선이 그려져 있는 길이 아니라 차선과 신호등이 없거나 다져지지 않은 시골길과 같은 도로를 비정형 도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도로 인프라와 같은 교통 환경이 정형화되지 않은 도로에선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이 쉽지 않습니다. 차선과 장애물을 스스로 인식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비정형 도로는 넘어야 할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구진은 오늘도 어려운 주행 환경에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차량이 인식할 수 있도록 테스트 주행을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은 자율주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저희가 비정형 주행 환경에서는 실제 일반 공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차선이라든지 그다음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실제 그게 도로인지 아니면 옆에 뭐 주행할 수 없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산길이라든지 돌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실제 저희가 주행할 수 있는 영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실제 일반 도로에서 발생할 수 없는 경운기라든지 노루라든지 뭐 산짐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나 농촌길이나 이런 부분들을 타겟 지역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일반 도로에서 볼 수 없는 동물들이라든지 그런 차종들 이런 부분들도 객체를 저희가 인지를 해서 실제 멈춘다든지 회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 외관에 장착된 부품들은 대부분 자율주행에 필요한 카메라와 라이다, 그리고 센서들입니다. 이 부품들은 차량의 눈이 되어 주행 환경을 데이터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비정형 도로의 경우 갑작스레 등장하거나 튀어나오는 장애물을 보다 정확히 인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들을 통해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도로 정보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연구진은 비정형 도로 검증형 차량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HMI를 구축했는데요. 대구 지역에서 현장 데이터 수집에 한창인 이들. 전국에 비정형 도로 정보가 수집된다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역할은 한층 그 폭이 넓어질 겁니다. 유레카! (3,440) 대장처럼 빨리빨리 1942 칼집 좀 내서 주세요. 칼집을 내줘? 네, 어디 뭐 삼겹살처럼? 네. 살짝 삼겹살처럼 이렇게 톱날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칼집 근데 이거 삼겹살처럼. 왜 내는지 아세요? 왜? 이거? 네. 이게 내는 게 잘 부러지라고. 이게 잘 부러지라고. 부러지면 이거면은 그럼 아 원래 삼겹살도 칼집 내면 잘 구워지거든. 아니에요. 그럼 이거 왜 내는 거야? 이게 결국은 나무고 안에 물이 머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칼집을 안 내주면은 얘가 휘어요. 아 그래. 이게 이렇게 돌아버려요. 돌아갖고 벽체가 휘어져 있어요. 칼집을 50씩 내야 됩니다. 야 갖고 왔어. 네. 됐어? 네. 됐어. 1943 하나. 1943? 네. 여기 아랫 라인으로. 저는 문을 만들어 봅니다. 문짝 다 했으니까 네. 경첩 저거 준비해줘. 자, 그럼 창문도 안정적으로 잘 달렸습니다. 좋아. 좋아. 누가 봐도 창문. 딱 맞지? 딱 되네. 딱 되네. 좋아요. 좋아. 오라이. 유레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광학 현미경과는 그 크기와 모습부터 달라 보이죠? 이게 바로 여러 번 언급된 주사전자 현미경입니다. 일반 광학 현미경과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보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개미의 경우 주사전자 현미경은 얼굴의 생김새는 기본, 솜털까지 자세히 볼 수 있고요. 곤충의 날개는 구조를 이루는 모양까지 볼 수 있습니다. 주사전자 현미경의 배율은 광학 시스템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150만 배 정도를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150만 배 정도 확대를 하면 한 2나노미터 정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주사전자 현미경의 원리는 전자총에서 발생된 전자빔을 집속 렌즈로 가늘게 모아주고요. 초점 렌즈로 보고자 하는 부위에 전자빔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시편에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2차 전자를 관찰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것들을 주사전자 현미경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시료를 가로 세로 2-3mm로 채취하는데요. 시료의 크기는 주사전자 현미경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파를 이용해 관찰하기 때문에 부도체의 경우 전도성을 가진 원소로 얇게 코팅해 도체의 성질을 띠게 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시편을 챔버에 넣어 진공 상태로 만든 뒤 관찰하는데요. 주사전자 현미경의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주는 이유는 전자빔이 공기 중에 산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산란된 전자빔은 물체를 구별하는 분해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살펴볼까요? KF94 마스크를 30배 확대하니 섬유 구조가 보이고요. 300배로 확대하니 머리카락 같은 섬유 가닥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인쇄한 종이는 600배로 확대해보니 인쇄된 글자에 경계에 흩어져 있는 토너를 발견했습니다. 고운 레이저 토너 가루의 입자까지 확인할 수 있는 주사전자 현미경은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활용되는데요. 산업체에서는 구조물을 이제 확인하거든요. 바이오나 이런 영역에서도 미생물의 크기라든지 광학 현미경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보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이미징 장비의 대표 주자로 꼽히며 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주사전자 현미경은 전자총에서 발생된 전자빔이 집속 렌즈와 초점 렌즈를 거치면서 가늘게 모아져 시편에 닿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한 2차 전자를 검출해 시편의 표면 형상과 성분을 분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이노트였습니다. 유레카! 평범하다고 여기던 풍경은 어느 날 그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일상 속 한 부분의 심각함을 일깨워줬습니다. 공기가 좀 정체돼가 안 좋을 때는 이제 아침마다 이제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뿌옇게 이제 그게 뭐예요? 미세먼지 이게. 그게요? 늘 보는 미세먼지를 공학으로 해결할 순 없을까? 고민 끝에 고승환 박사가 고안해낸 것은 나노 섬유로 이루어진 이 필터입니다. 전자기기를 만드는 데 이용되는 소재 중 하나인 나노 와이어를 그물망 모양으로 연결해 나노 섬유 필터로 만든 것인데요. 폴리프로필렌 수지로 만들어지는 보통의 마스크와 다른 소재를 선택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필터가 마치 고무처럼 각 방향으로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저희 보통 뭐 KF99 필터가 됐다가 쫙 느리면은 KF94 필터가 됐다가 더 느리면은 80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 기공을 조절을 해가지고요. 목적은 나노 섬유 필터를 사람의 손이 아닌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여 입자 차단 성능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필터를 저희가 스컬을 낸 요 스트레처라고 부르는 유닛에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공합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를 즉각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마스크에 센서를 부착해 착용한 사람의 호흡과 주변 상황을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주변의 공기가 깨끗하고 착용자가 격렬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마스크가 필터의 공극을 조절해 호흡이 편하도록 모양을 바꾸는 식인데요. 입자 차단 성능이 뛰어날수록 호흡이 힘들었던 기존 마스크의 단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그 센싱한 값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뛰고 있는 그 3초 뒤에 호흡 패턴을 이제 딥러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이제 오른쪽은 이제 저희가 호흡을 예측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모터에 명령을 넣어서 저희 이제 스트레쳐블한 필터를 늘릴지 아니면 수축을 할지 결정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현재는 연구를 거듭하여 마스크를 더 가볍고 작게 만드는 것은 물론 위생 문제를 해결할 기술까지 더해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살균, 제균, 마스크 자체가 이제 스스로 살균하고 제균하는 그런 기능들을 집어넣은 그런 기능성 마스크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웨어러블 일렉트로닉스는 그런 딱딱한 형태에서 탈피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옷 내지는 아니면 피부 같은 형태로 발전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플렉서블 스트레쳐블 일렉트로닉스 형태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유레카! 염소는 소목, 속과의 포유류인데요. 위험 있는 수염과 뿔, 그리고 독특한 눈을 가졌습니다. 염소의 눈동자는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풀을 뜯어 먹을 때도 파노라마처럼 넓은 시야를 볼 수가 있다네요. 언제든 포식자가 나타나면 도망치기 위한 염소만의 생존 비법인 거죠. 언제 적이 들이닥칠까 항상 불안한 염소지만 풀을 뜯는 시간만큼은 참 행복해 보이는데요. 무게 45kg의 염소 기준, 하루에 3-4kg의 먹이는 거뜬히 먹어치우고요. 급하면 종이까지 먹는다니 이 녀석 먹성 한번 대단하죠. 모로코의 한 마을에서는 염소가 열리는 나무가 발견됐는데요. 사하라 사막지대에 사는 염소들이 아르간 열매를 먹기 위해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 염소들 대체 어떻게 나무 위로 올라간 걸까요? 염소의 발굽은 마치 돼지 발굽처럼 굽이 2개로 갈라져 있는데요. 모서리는 딱딱하고 안은 말랑한 데다 지면에 흡착되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도 넘어지지 않는답니다. 미끄러운 자동차 위는 물론 낭떠러지에서도 용감하게 점프 점프! 미스터리한 염소의 능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더 놀라운 염소의 능력이 궁금하다면 채널 고정! 그죠, 네모니까. 낮에 직사각형이었던 모양의 염소의 동공은 밤엔 둥글게 변합니다. 이는 빛이 풍부한 낮에는 눈동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작게 해서 눈에 들어오는 광량을 줄이고 반대로 밤에는 눈에 들어오는 광량을 늘리기 위해 동공을 확대시키기 때문인데요. 눈동자 모양은 다르지만 비슷한 예로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도 눈동자 모양이 낮과 밤에 크게 변하는데요. 낮엔 동공 모양이 세로로 길쭉하지만 밤엔 둥그러집니다. 별벽에 소금이 있어? 별벽에 소금이 있어요? 염소는 소금을 아주 좋아하는 동물 중 하나인데요. 야생 염소들은 바위 절벽 위에 붙어있는 소금을 핥아먹기 위해 거의 90도 각도의 수직 암벽을 기어오릅니다. 몇 년 전 절벽에 달라붙는 염소들의 사진이 공개되어 합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는데요. 염소는 소금이 부족하면 발톱과 이빨이 빠져버리거나 약해지기 때문에 염소들은 목숨을 걸고 절벽에 오르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에는 잡초 제거를 위한 염소 대여 서비스도 있습니다. 염소는 초식동물로 주로 풀을 뜯어먹는데요. 혀로 풀을 감아 뿌리까지 뽑아먹기 때문에 번거로운 잡초 제거에 아주 적격입니다. 염소들은 식용이 왕성해 한 마리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이 약 3.5kg에 이르는데요. 제초기처럼 배기가스나 소음도 없어 친환경이기 때문에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유레카! 그래서 이번 실험은 건빵 7개,
1분 안에 먹기 챌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된 7개의 건빵. 하나, 둘, 셋. 빠르게 돌아가는 조시개와 함께 힘차게 출발했지만 이건 먹는 속도가 영 아닌데요. 20초 남았습니다. 뒤늦게 스퍼트를 올려보려 했으나 10초. 쉽게 삼켜지지 않는 건빵. 5초, 4초, 3초, 2초, 1초. 결국 실패. 네, 저는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진 작가는 다릅니다. 무조건 성공을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했는데요. 자, 준비됐나요? 자신 있어요? 네. 자, 누릅니다. 시작. 빠릅니다. 여섯 빨라요. 아그작 씹는 소리 들리십니까? 건빵 ASMR. 자, 벌써 4개를 입안에 집어넣습니다. 지금 현재 35초 남았습니다. 건빵을 다 녹여야지만 성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15초 남았어요. 자, 이걸 다 녹여야 됩니다. 10초부터 카운터 들어갑니다. 9, 8, 7, 6, 5, 4, 3, 2, 1. 이리하여 건빵 7개 1분 안에 먹기, 저 현민이와 경진 작가는 실패! 다 먹었는데. 지금 다 먹어서 어떡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침샘입니다. 건빵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수분과 당분을 적게 해 딱딱하게 구운 과자인데요. 이 건빵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과자보다 더 많은 양의 수분, 즉 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3곳의 침샘에서 침을 분비하는데요. 하루에 분비되는 침의 양은 약 1.5리터 정도. 생각보다 많다고요? 하지만 1분으로 이 양을 쪼개서 보면 다릅니다. 자, 1분에 분비하는 양은 침샘에서 한 이 정도입니다. 1ml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양을 가지고 이 건빵 이거를 다 녹이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7개의 도전은 힘들다. 과학적 설명이었습니다.